중개사 시험 처음 준비하신 분들은 좀 전과목이 다 생소할 거예요. 그 용어 자체가 이제 일반적으로 잘 안 쓰는 이제 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 이제 준비하시면 굉장히 좀 낯설고 그다음에 머리가 또 혼란이 이제 많이 와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용어를 이제 우선 정확히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용어가 해결이 되면 시험 문제는 거의 한 70% 정도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중개사 시험에 일단 용어를 정확히 아느냐 뭐냐 이거 물어보는 게 시험에 거의 한 70% 정도 출제돼요. 여러분들 이제 과목별로 이제 사용하는 용어만 정확히 이해를 하면 무난히 60점 나요. 근데 용어 이해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한 과목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6과목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량이 많다 보니까 과목별로 사용하는 용어를 다 알 때쯤 되면 그게 언제냐면 시험 보기 한 2주 정도 돼야 이 말이 이구나. 그때 가야 감이 와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보러 갑니다 이게. 그래서 시험 보러 가서 일단 용어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이제 시험 문제 찍는 거죠. 찍을 때 이제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4개 놓고 하나 선택할 때하고 2개 놓고 하나 선택할 때하고 확률이 틀리죠. 여러분들 이제 확률 싸움이에요. 2개 놓고 찍을 거냐, 3개 놓고 찍을 거냐, 심하면 이제 5개 놓고 그냥 찍어야 되냐.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찍을 때 범위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실력이 그 정도 올라가는 게 시험 보기 한 2주 정도야. 2주 정도 그 정도 실력 올라가면 2주 동안 그 실력을 잘 유지해 가지고 시험장까지 가야 돼.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보기 2주 전이면 대부분 실력이 55점에서 65점 이 정도가 돼요. 시험 당일날 자 이날 컨디션이 어떠냐에 따라서 한두 개 더 맞을 수도 있고 한두 개 더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합격하면 점수가 월등히 좋아서 뭐 80몇 점, 뭐 70몇 점 이렇게 합격한 사람은 극소수야. 대부분 보면 62.5 아니면 65야. 떨어져도 57.5 아니면 55. 여기서 떨어져.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시험 당일입니다. 당일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 컨디션 좋은 상황에서 잘 찍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1위 갈 수도 있고 1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시험 보기 2주 전에 가면 거의 실력은 거의 그 정상적으로 공부했으면 실력은 거의 비슷해요. 55점에서 65점 정도. 그리고 이제 시험 당일날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당일날 시험에 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보기 2주 전부터는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게. 먹는 거하고 자는 거하고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또 시험 보기 또 직전에 또 뭐 몸보신 해야 된다고 해서 평소에 안 먹던 거 먹고 그러면 몸에 탈이 나면 시험 당일날 거의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잠자는 거하고 먹는 거하고 이런 건 2주 전부터 해서 여러분들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당일날 가서 그래야 결과가 좋겠나요. 자, 그리고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너무 세세하게 볼 생각하지 마세요. 한 4월까지는 주로 교재에 나 있는 내용 중에서 제목 위주로 해서 보세요. 그 제목이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재 보면 저기 제목이 제1절 이렇게 나 있죠.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보냐면 여기까지. 그래서 항상 절 넣으면 절 제목, 그 다음에 지금 네모에서 번호 부여된 거 있죠. 이거 제목하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 1하고 가로 1 여기까지 제목 자체를 가지고 이해를 하도록 보세요. 그리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 이제 한 4월까지 해가지고 반복해가지고 계속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타이틀 제목이 생각이 나면 안에 있는 내용도 함께 생각이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 보면 여기 밑에 뭐 동그라미 1번 뭐 기억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 열심히 보는데 이거 나중에 시험 보기 한 3개월 전에는 이거 보는 거예요.
근데 처음 공부할 때는 대부분 여기까지만 보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1차 과목은 민법하고 학계로는 이해 과목이에요. 그래서 민법하고 학계로는 이해가 되게 되면 문제가 풀려요. 근데 여러분들 2차 과목은 다 법이죠. 법인데 민법하고 틀려요. 민법은 해석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민법의 법 규정과 관련해서 그 규정 내용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해석은 누가 하냐면 법원 판사가 판례를 통해 가지고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해석해 놓은 걸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냐. 이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출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민법에서 권리 행사하고 의무 이행은 신의 성실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민법에서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신의 성실이 어느 경우에 신의 성실이고 어느 경우에 아니냐, 이거는 민법에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은 신의 성실과 관련해서 판례를 통해 가지고 해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판례가 이해가 되면 시험 문제도 풀려요. 근데 여러분들 2차 과목은 부동산 공법부터 해서 해당되는 법은 기술법입니다. 이건 이해가 필요 없어요. 법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다 만들어서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될 때도 이게 출제된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 며칠 이내 하라고 되어 있느냐, 법에서 이걸로 규정되어 있냐, 이걸로 규정되어 있냐, 아니면 할 수 있다냐, 해야 한다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 이렇게는 시험 문제 출제가 안 되는 거예요. 출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법에서 어떻게 하라고 다 뭐가 되냐,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자체가 법 규정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시험 자체가 법 규정 출제가 되니까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어요? 암기하는 게 필요하겠어요?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암기를 해야 돼. 암기를 해야 정확하고 빠르게 답을 찾는 거예요. 암기가 안 되면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암기는 이제 언제 하느냐. 지금부터 암기해봤자 아직까지 10월달까지 한참 남았잖아요. 그래서 암기는 시험 보기 3개월 전부터 암기를 하는. 그래서 3개월부터 암기를 해도 충분히 돼요. 그런데 나중에 암기를 쉽게 하려고 그러면 해당되는 사용되는 용어나 이런 분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 있어야 이게 암기할 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8월까지 대부분 이제 진도가 2차 과목은 주로 용어와 관련해서 이해하는 부분, 그리고 나중에 시험 보기 3개월 전에 집중적으로 뭐 하냐, 암기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암기하는 건 암기를 해봤자 특히 뭐 세법, 공법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까지 한 2번 내지 3번 정도 또 크게 개정이 돼요. 개정되게 되면 지금부터 숫자 외워봤자 나중에 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해당되는 법별로 사용되는 용어 이거 이해하는 게 제일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성격이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공부할 때도 방법이 틀려요. 1차는 주로 뭘 해야 되냐, 이해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1차 과목은 예습이 중요한 거예요. 미리 한번 보고 와서 수업을 들어야 뭘 하는지 알아요. 근데 2차 과목은 예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복습이 중요해요. 그래서 2차는 일단 수업 끝나면 그날 배운 내용은 그날 한 번 더 보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날 보라면 또 연습장 딱 꺼내놓고 볼펜 들고 열심히 또 적어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몇 시간 걸리냐면 강의 시간하고 거의 같습니다. 3시간 정도 걸려요. 이렇게 하면 효과 없어요. 그냥 끝나고 나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 정도 시간 내에서 다시 한 번 더 리바이브를 하는. 그럼 이 정도 하려면 뭘 봐야 되냐면 이걸 봐야 돼요. 제목을 봐야 이게 30분에서 1시간 정도 되는 거예요. 이때도
여러분들 뭐 그냥 적어가면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그냥 쭉 보면서 뭐뭐 했구나 이 정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수업 끝나면 이제 복습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다음 주에 오면 지난주에 뭘 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나는. 그러니까 이 차는 여러분들 굳이 뭐 예습할 필요 없습니다. 예습할 필요 없고 중요한 건 복습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등기법도 오늘 여러분들 이제 일단 진도 나가면 오늘 뭐 진도 나간 부분 정도 그 정도는 일단 수업 끝나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 정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쭉 저기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날 배운 거 그날 해야 됩니다. 하루 넘어가면 기억력이 팍 떨어져요. 그래서 그날 당일날 지나가기 전에 한번 이렇게 쭉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155페이지. 등기제도의 이제 특징하고 문제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시험 문제 이제 가끔가다 출제되면 이것도 이제 제목만 이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제목 위주로 보시고, 첫 번째 이제 등기부 이제 편성에서 나있는데, 자, 우리나라는 이제 물적 편성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등기부는 구성이 부동산, 토지하고 건물 각각 토지별로 건물별로 각각 등기부가 편성이 돼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를 물적 편성주의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 권리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편성이 되면 인적 편성주의야. 그래서 만약 이제 갑이 토지와 관련해서 5개 소유권, 그 다음 건물과 관련해서 5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걸 등기할 때 갑을 중심으로 해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심으로 해서 편성이 되면 이거는 인적 편성이에요. 근데 갑이 이렇게 5개 가지고 있어도 개별 토지별로 이렇게 편성하면 이게 뭐가 되냐? 물적 편성주의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권리자 중심으로 해서 편성하는 게 아니고 뭘 대상하느냐? 부동산, 물건 중심으로 해서 편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적 편성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등기 신청 관련해서 뭐 다른 나라하고 이제 차이점이 일단 등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진다. 이게 원칙이야. 그래서 뭐 나중에 가면 이제 등기 권리자하고 등기 의무자 나이인데 등기 권리자하고 등기 의무자의 신청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게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신청주의는 일단 당사자 공동 신청이 원칙이고 또한 서면이나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 신청하는 게 원칙이야. 그래서 여기 이제 반대되는 게 등기가 법적으로 강제가 되느냐 이건데, 자, 우리나라에서는 등기는 법적으로 강제가 되는 경우가 없어요. 등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원칙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신청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신청을 하는데 등기관리자하고 등기의무자 뭐 공동신청이 원칙이고, 그리고 등기소에 출석해서 신청서 제출하거나 또는 전자적 방법에서 하는 것 뭐 2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156페이지 가시면 등기간에 이제 심사권에서 나있는데, 자, 형식적 심사주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 심사주의다 그거 의미만 좀 유념하시고, 자, 형식적 심사주의의 반대는 실질적 심사주의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거래대금 1억으로 해서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그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와 관련해서 신청할 때 필요한 각종 서류, 뭐 매도인의 등기필 정보라든지 자 이런 게 다 첨부가 되고, 또한 등기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형식적 심사주의란 건 등기관이 신청된 내용과 관련해서 등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결정할 때 이와 같은 매매계약서 또는 첨부서류나 신청서 기재 내용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만 확인을 하고 등기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이걸 뭐라 부르냐? 형식적 심사주의. 근데 실질적 심사주의라는 건 지금 원인이 이거죠. 매매계약이고 지금 거래대금이 얼마로 돼 있어요? 1억 원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매매계약에 따라서 대금 지급이 실제로 지급이 되고 대금을 받았느냐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 실질적 심사주의.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등기관이 등기를 할 때는 이와 같은 등기 원인에 대해서 실제 원인이 맞는지 아닌지 이거 확인하는 게 아니고 제출된 서류만 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보냐? 형식적 심사주의. 그래서 신청서에 기재될 사항이나 첨부되는 서류나 그리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등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를 뭐라 보냐? 형식적 심사주의. 그래서 시험에 출제되면 이게 나오는 거야. 실질적 심사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우리나라는 아니다. 그래서 3번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아까 했던 거죠. 등기는 물권 변동, 즉 물권과 관련된 취득이나 소멸과 관련해서 형식적으로 필요한 요건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립요건주의. 그래서 아까 잔금까지 지급했다고 해서 소유권 취득한 건 아니라고 했죠. 반드시 뭘 해야 되냐? 등기를 해야 대상 물권과 관련해서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성립요건주의를 취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사항을 실리에서 거래를 했는데 그와 같은 경우 보호가 인정이 안 되는 게 공신력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저기 작년 연말에 신문에 나온 게 있었죠. 이게 이 니코틴 살인 사건이라고 해서 부인이 남편을 저기 니코틴 중독시켜 가지고 죽게 한 경우 처음 들어요? 자, 원래 이제 남편 명의로 이제 아파트가 소유권 등기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부인이 남편을 니코틴으로 해서 살인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살인 사건이 안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사망했으니까 부인이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은. 그래서 부인 명의로 해서 상속 등기가 됐어요. 근데 부인이 상속받고 나서 바로 매매를 통해서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줬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남편이 사망한 거와 관련해서 부인이 살해를 했다. 이게 수사 과정에서 이제 밝혀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피상속인을 살해 등을 한 경우에는 법적 지위가 상속인 지위라 하더라도 상속이 인정이 안 돼요. 그럼 지금 원래 남편이 정상적으로 사망한 걸 전제로 해서 부인 명의로 상속에 의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여기에 기해서 또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죠. 근데 나중에 남편이 살해가 됐다는 게 밝혀지면서 이거 부인 명의로 등기가 된 것 이거 효력 없다. 그래서 이제 남편 사촌이 이걸 소송을 제기를 해서 부인 명의로 상속된 거 무효다.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달라. 이거 소송에서 이게 등기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공증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로부터 이전 받은 거예요? 얼로부터 이전 받죠.
근데 언로 소유권 이전된 그 자체가 이게 무효가 되면서 병은 원인 없이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게 말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촌이 정상적으로 상속 등기가 돼요. 자, 그러면 병 입장에서는 자기가 매매 계약 체결할 때는 소유자를 누구로 믿고 했냐? 어리 소유자라고 믿고 정상적으로 매매 대금 다 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았죠. 근데 이와 같이 해당된 등기에 어의 명의를 믿고 거래를 했다 하더라도 실체관계입니다. 실체관계가 밝혀지면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에 그래서 이게 보호가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보호가 안 되면 보호가 안 되는 걸 뭐라고 보냐? 공신력을 인정 안 한다. 그럼 얘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보면 부동산 학개론에서 이야기하는 거. 등기관이 잘못해줬냐? 등기관도 잘못한 게 없죠. 등기관이 뭐 이게 뭐 저기 사례에서 뭐 상속을 받는지 어떻게 할까? 아까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공중에 뜹니다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반환 청구권을 해야 돼요. 거래대금 반환 청구해야 되는데 뭐 교도소에 가 있고 재산 없고 그러면 못 받는 거죠 이게. 뭐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하면 뭐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자, 그래서 그게 공신력이 인정이 안 된다는 게 그런 의미야.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등기부는 왜 공신력이 인정이 안 되냐? 이게 이제 뒤에 가면 계속 나와요. 이게 이제 역사적 이유 때문에 이게 공신력이 인정이 안 돼요. 자, 우리 부동산 등기부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고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누가 만들었다 그랬어요. 일제시대 때 일제점령시대 하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옛날에 일제시대 때 조선시대 이제 넘어오면서 그 당시에 토지라든지 이거 소유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옛날 같은 게 다 종중이나 문중이 다 소유하고 있어요. 뭐 옛날 저기 임금으로부터 뭐 토지를 이제 하사받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농사 짓고 경작하면서 임차료 받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종중 명의로 해서 일제시대 때 등기를 할 때 종중이 원래 소유자인데 종중이 또 종중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가 없어요. 대부분 종중 중에서 이런 사람들 종소원 이 사람들 다 개인 명의로 해가지고 이게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실질적인 소유자는 종손이 아니고 원래 누구예요?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토지 등기부 자체가 실제 소유 관계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또 1950년에 6.25 전쟁이 발생했어요. 6.25 전쟁 발생하면서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등기라든지 이런 게 하재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거의 다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1960년대에 다시 등기부를 또 만들어요. 옛날에 없어지는 것. 그러면 이때 다시 만들 때 또 어떻게 만드냐? 동네 사람 2명 내지 3명이 와가지고 자, 이 사람이 소유자 맞다. 이렇게 보증을 하게 되면 소유자로 봐가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도 얼마나 사기를 많이 쳤겠어요. 그래서 역사적 이유로 봤을 때 처음 등기부 만들어진 이후부터 실제 권리자가 등기가 된 경우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신력은 인정해주고 싶지만 역사적 이유로 보면 이와 같은 사유가 있기 때문에 공신력이 인정 안 돼요.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새로 시행 거는. 근데 아직 저기 뭐 임야라든지 토지 이런 부분은 이런 흔적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해주곤 싶지만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상 권리자로 등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실제 권리자가 만약에 나타나게 되면 이 사람이 실제 소유자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도 실제 권리자는 만약에 부인이 살해했다고 하면 실제 소유자는 부인이 아니죠. 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이거 말소되고 이거 말소되고 이 사람 명의로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원래 등기부상 등기되는 거 있고 등기되어 있는 거 믿고 즉 신뢰하고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보호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제도를 공신력이 인정이 안 된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5번에 나 있는 내용이 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질문 많이 하는데 왜 안 해주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뭐 안 해주고 싶어서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왜 안 되냐? 만들어진 역사적인 이유가 이게 있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해줄 거냐? 그건 앞으로 가봐야 합니다. 그는 지금 현재는 공신력이 인정이 되냐? 안 된다. 결론이 이제 그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이제 국가 배상 책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등기관이 이제 등기 실행 관련해서 고의나 또는 가실에 의해서 등기가 이제 잘못 이루어진 경우, 이때는 국가가 이제 배상을 해주고, 특히 중과실 등에 의해서 이제 등기가 이루어지면 국가가 이제 등기관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7번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등기부 구성 특성, 건물 등기부하고 토지 등기부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것. 원래 이제 건물도 토지의 정착물이죠. 근데 이제 토지 정착물 중에서 건물은 또 따로 독립한 부동산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등기부도 몇 개가 있냐? 2개가 있다. 그 다음에 8번, 뭐 등기부하고 대장 이원화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공간정보법에서 배우시는 대장, 뭐 토지대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와 관련된 공시제도 등기 해가지고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토지대장, 즉 토지 표시와 관련된 부분은 행정부에서 결정해요. 행정부 중에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와 관련해서 공시는 어디서 하냐? 법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원화되어 있다. 그런 의미.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원인 정보, 사서 정서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매매계약 체결하면 매매계약서 작성하죠. 여기 매매계약서 원본을 등기 신청할 때 그냥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가 작성이 되면 공정사무실에 가가지고 공정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 한다니. 그래서 그 개인 간에 체결된 계약서 자체를 하나의 원인 정수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걸 사서 정서성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그게까지가 이제 우리나라 등기제도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그 제목만 일단 잘 봐두세요. 1번 물적평선주의, 그리고 2번 신청주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등기에 법에서 강제하는 경우가 없다. 당사자의 모에 의해서 신청해서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5번 그거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3번은 등기와 관련해서 신청하게 되면 심사는 실질적 심사가 아니고 형식적 심사다. 그래서 제출된 서류를 중심으로 해서 심사한다. 그 다음에 4번 민법 186조에 의한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등기를 해야 물권을 취득하거나 소멸이 돼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뭐라고 부르냐? 등기는 물권 발생의 성립 요건이다. 그래서 이걸 성립요건주의 또는 형식주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 다음 5번 등기 믿고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를 했다 하더라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공신력이 인정이 안 된다. 그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하고 8번입니다. 등기부 구성 토지하고 건물 2개 이원화되어 있다. 그 다음에 공시와 관련해서 등기하고 대장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걸 등기하고 대장에 이원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정도 제목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158페이지 가시면 그게 박스에서 정리되어 있죠. 제도의 특징하고 특징이 아닌 거 나와 있죠.
그래서 제도의 특징이 아닌 게 시험 5개 중에서 그게 들어가 있으면 그게 틀린 거예요. 쉽죠? 자, 그래서 그거는 뭐 제목 정도만 여러분들 이제 파악을 하면 무난하게 답을 찾아요. 자, 그 다음 159페이지 가시면 뭐 부동산 등기 종료해서 나있는데, 자, 그거는 뭐 이론상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 용어 이제 만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부동산 등기 대상에 의한 분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표제부의 등기, 다른 말로 사실의 등기, 그리고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가시면 2번 갑구 얼구의 등기, 다른 말로 권리에 관한 등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저기 봤던 거 196페이지에 196페이지 아까 등기 양식 봤죠?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 제일 위에 있는 게 표제부죠. 표제부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등기야. 그리고 이거는 표시가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에 관한 등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갑구하고 얼구죠. 이게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예요. 그래서 이게 권리에 관한 등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등기 대상에 따라서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이냐 권리에 관한 사항이냐 여기에 따라서 각각 등기 분류를 하는 게 그게 나 있는 행위. 자, 그 다음에 이제 160페이지 보시면 등기 내용에 의한 분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기입 등기, 그 다음 두 번째가 변경, 그리고 세 번째가 경정, 그리고 네 번째 말소, 그 다음 다섯 번째 멸실, 그리고 여섯 번째 말소 회복 등기에서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이제 종료 명칭이 나와 있는데 명칭을 일단 눈에 익혀서 익숙해져야 되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만 구분하시면 된 거고, 첫 번째 이제 기입 등기 이렇게 돼 있어요. 등기 기록상에 기록이 되는 등기가 기입 등기예요. 자,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그럼 이건 등기 기록상 이게 들어가는 거죠.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등기 목적이 뭐냐? 소유권 이전. 그리고 소유권자 누구? 다 일일이 기록해야 되죠. 그래서 그와 같이 기록하는 등기를 뭐라고 부르냐? 기입 등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대부분 등기는 다 기입 등기. 그래서 뭐 저당권 설정한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과 관련해서 뭐 채권자 기록해야 되고 채권 채무에 기록해야 되죠. 그 등기부에 다 기록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등기를 뭐라고 부르냐? 기입 등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변경 등기하고 경정 등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번 변경 등기 보면 등기가 행해진 후 후발적 사정 체크해 두시고, 후발적 사정으로 등기상 일부 그거 체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3번 경정 등기입니다. 경정 등기 또 그게 등기가 행해진 후 착오 또는 빠트림이 있어서 등기사항이 자 원시적으로 체크해 주시고, 원시적으로 그 다음 일부, 원시적으로 일부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한 경우, 불일치가 생긴 경우 정지하는 등기다. 자, 그래서 뭐 변경 등기하고 그 다음에 경정 등기는 등기된 이후 고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자, 전세금이 1억 원, 1억 원으로 해가지고 등기가 됐어요. 그리고 존속기간, 자, 2년으로 해서 등기가 됐습니다. 자, 근데 존속기간이 2년이 되면서, 자, 전세금 5천만 원이 더 정액이 됐어요. 기간을 연장하면서. 자, 그러면 지금 종전에는 처음은
계약을 등기를 할 때는 존속기간 2년에 전세금 1억이었죠. 근데 존속기간 2년 끝나면서 뭘 했냐? 전세금이 청약됐죠. 그러면 이때는 전세금 이 부분 1억 원이 실제관계하고 불이치하죠. 지금은 전세금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1억 5천만 원이 되죠. 그래서 종전에 전세금 1억 돼 있던 부분 이걸 고치는 거예요. 얼마로 고치느냐? 1억 5천만으로 해서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되어 있는 사항 중에서 전세권자라든지 이런 거는 변동이 없어요. 뭐에 대해서만 변동이? 일부죠. 전세금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등기된 이후 불이치한 거죠. 이걸 고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걸 고치기 위해서 할 때 등기가 뭐냐? 변경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 있는 경정등기는 자, 원래 이제 실제 전세금은 1억 원이었어요. 근데 등기 신청할 때 신청서에 전세금을 공 하나 빼고 1천만으로 해서 잘못 기재해 가지고 등기를 신청했어요. 그래서 등기관은 모르니까 등기관도 모르고 그냥 해서 등기관도 전세금 1천만으로 해서 실제로 등기가 됐어요. 자, 그러면 실제는 전세금 얼마가 있어요? 1억이죠. 근데 등기부상 등기는 지금 얼마나 된 거예요? 1천만 원 돼 있죠. 이것도 등기된 사항 중에서 전체가 아니고 일부가 불이치하죠. 근데 이거는 신청하는 단계에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걸 원시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원시적으로 그게 보면 착오 또는 빠트림이 있어 등기사항이 원시적으로 즉 처음부터 일부가 불이치하게 된 경우 이때 고치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뭐냐? 경정등기다. 자, 그래서 변경등기하고 경정등기는 일단 등기된 사항 일부가 실제 관계하고 불이치할 때요. 근데 이거는 구별한 건 시간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변경등기는 후발적으로 사후적으로 불이치한 거고 그 다음에 경정등기는 뭐예요? 처음부터 신청할 단계 처음부터 잘못된 것 이걸 고치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뭐냐? 경정등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소등기입니다. 말소등기는 기존의 등기사항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 이유로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기대인데 등기사항 전부 자, 지금 이제 등기는 전세금 1억 원에 존속기간 2년 해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존속기간이 2년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집주인이 전세금 1억 원 반환해 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등기되어 있는 내용대로 전세권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기간 끝났죠? 또한 모두 줬어요. 전세금 1억 원도 다 줬죠. 그 지금 등기부상 등기되어 있는 이 내용 전체가 전부가 현재 사실관계하고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이걸 없애야 돼요. 그래서 이걸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소멸시키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뭐냐? 말소등기. 그래서 앞에 변경등기하고 경정등기는 등기된 사항의 일부예요. 일부가 불이치하는 건데 말소등기는 등기되어 있는 사항 전부에 전체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때 해당 등기를 소멸시키는 등기가 뭐냐? 말소등기다. 말소등기. 자, 그래서 2번, 3번, 4번 이게 일부 전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르게 해서 출제해야 돼요. 얘는 후발적이고 얘는 뭐야? 원시적이다 이렇게 돼 있죠. 시점 바꿔가지고 출제해야 되는.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얘도 일부 불이치가 아니고 얘는 무조건 뭐야? 전부. 등기되어 있는 게 전부가 효력이 없을 때 소멸시키는 등기가 뭐냐? 말소 등기. 자, 그래서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출제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용어 변경이다, 경정이다, 말소다 이렇게 놓으면 그 용어 아셔야 되고 의미가 이제 어떤 의미냐 이걸 이제 아셔야 돼요. 자, 그래 이제 뒤에 가면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여기 지금 등기 종료니까 어떤 의미냐 그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멸실등기야. 자, 멸실등기는 일단 등기가 대상이 부동산이에요. 토지나 건축물, 등기부가 있는 토지나 건축물이 물리적으로 전부 멸실했다. 물리적으로 전부 멸실했을 때 해당되는 토지 등기부나 건축물 등기부를 폐쇄를 시켜요. 이때 하는 등기가 뭐냐? 멸실 등기. 그래서 뭐 3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자, 이게 화재가 나가지고 전부 없어졌어요. 그 더 이상 물리적으로 건물이라는 게 없죠. 그 이때는 종전에 있던 기존에 있던 건물 등기부를 폐쇄를 시켜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래서 이때 하는 등기가 뭐냐? 멸실 등기예요. 멸실 등기. 자, 그래서 여기서 멸실이란 건 뭐가 멸실되냐면 등기되어 있는 물건 자체, 토지나 건물 자체가 다 뭐가 됐느냐? 없어졌대. 이때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냐? 멸실 등기. 자, 그래서 그게 가로 1번이 등기된 부동산 전부가 물리적으로 멸실이 된 경우 이때 하는 등기가 멸실 등기다. 자, 그래서 이거는 등기부가 멸실이 됐을 때 하는 등기가 아니에요. 등기부가 멸실될 때 하는 게 아니고 물건이 멸실된 거예요. 토지나 건물이 멸실될 때. 이때 하는 등기가 멸실 등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멸실 이렇게 놓으니까 등기부가 없어질 때. 등기부가 없어졌는데 뭘 또 등기를 해요. 그러니까 등기부가 멸실될 때가 아니에요. 뭐가 멸실되냐? 부동산 자체가 멸실돼. 그래서 건물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나게 되면 물리적으로 없어졌잖아요. 토지는 어느 경우에 물리적으로 없어졌겠어요? 뭐 바다에서 해일이 나가지고 바다 밑으로 깔린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바닷물 밑에 깔리잖아요. 그 바닷물 밑에 깔린 토지는 등기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니에요. 그 같은 경우에는 토지 멸실로 봐서 해당된 토지 등기부도 멸실합니다. 자, 그래서 멸실은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말소 회복 등기야. 자, 회복이니까 말소가 된 걸 다시 원상 복귀시키는 게 말소 회복 등기.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전세금 1억, 그 다음 존속기간 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와 같이 등기됐던 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는 이야기야. 이와 같이 이제 원래는 지금 존속기간도 남아있고 전세금도 반환받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몰래 말소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전세권자 입장에서는 자기 권리가 등기부상 없어졌죠. 이걸 원상 회복시키는 거야. 이때 원상 회복시킬 때 등기가 회복 등기. 회복 등기는 앞에 이거 말소 등기부상 권리가 말소가 됐을 때, 소멸됐을 때, 자, 부적법하게 소멸됐을 때 이걸 다시 원상
원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뭐냐? 말소 회복 등기. 말소 회복 등기. 자, 그래서 그게 6가지입니다. 6가지인데 6가지를 여러분들 이제 그게 2번 변경 등기하고 경정 등기하고 말소 등기 이게 가장 많이 출제해야 돼요. 그래서 대상을 잘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멸시 등기에 자, 이거 뭐 대상 부동산 자체가 이제 멸시될 때 하는 거죠. 자, 그다음 뭐 효력에 의한 분류나인데 이건 잠시 쉬고 보겠습니다.